어떻게 시험 잘 보셨어요? 어디 얼굴 한번 볼까요? 그래도 얼굴이 좀 살아난 듯한? 얼굴은 표정은 좋은 듯한? 얘네요. 뭐 눈빛을 피하시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고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제가 시험 보는 날 약간, 그날 약간 따뜻하면서 날씨가 좀 흐렸잖아요. 그래서 뭔가 선생님들 제가 서울 나갔었거든요. 서울 공고. 그래서 만나 뵈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서울 나갔는데 이렇게 막 화이팅 막 그런 느낌도 있었는데 뭔가 약간 좀 울적한 느낌?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고 그다음에 뭐 선생님들 막 신나게 열심히 해야지 막 이런 것도 눈에 보였지만 그날은 또 부모님들 얼굴이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 선생님들 데려다 주시고 막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보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하시고 막 같이 들어가고 근데 부모님도 너무 예쁘시더라고요. 보니까 젊으시고 네 그런 모습 보니까 아 저렇게 염원하시는구나, 너무 원하시는구나. 어, 자녀분들 잘 되시라고 저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에 부응해서 문제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좀 걱정도 되고 그랬거든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교수님들은 부모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마음과는 전혀 달리 저 깜짝 놀래키는 그런 문제도 좀 내시고 그죠? 물론 우리 쉬운 문제도 좀 내셨는데 좀 극과 극으로 내신 것 같아요. 쉬운 거는 또 어이없이 너무 쉽고 공부 하나 또 안 해도 그냥 맞을 수 있는 쉬운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거는 공부를 해도 뭐를 도대체 쓰라는 건지 모르겠는 아예 그 공부 안 한 거는 아닌데 뭔가 좀 약간 문제가 통제가 좀 덜 된 그런 느낌의 그런 문제를 좀 많이 내신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 그거를 통제하셔가지고 그 채점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선생님들이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면 가채를 하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한 10% 선생님들 거를 다시 다 모아가지고 가채를 해요. 그래서 가채를 해서 거기서 여러 가지 답안들이 나온 거 가지고 선생님들이 회의를 하셔가지고 이거는 답안 범위에 넣자, 답안 범위에 넣지 말자 그 회의를 되게 오래 하시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으로 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답안 범위에 넣자라는 것까지는 신중하게 좀 이렇게 회의를 잘 하시는데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채점할 때는 그냥 아예 전혀 일말에 어떤 그 망설임도 없이 키워드 없으면 바로 그냥 긋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 비슷하더라도 내가 키워드 없으면 그냥 긋는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뭐 잘 읽어보지도 않으신데요. 그래서 키워드 있냐 없냐면 대충 확인한 다음에 빨리빨리. 왜냐하면은 요번에는 특히나 합격자 발표가 열흘 정도 앞당겨졌잖아요. 그래서 채점 시간이 많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작년처럼 서술을 많이 내기는 좀 부담스러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단답을 좀 가면서 서술도 좀 섞자 이런 식으로 내셨던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작년처럼 서술이 막 무지막지하게 많은 건 아니었지만 올해도 서술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꽤 써야 될 게 꽤 있었던 건데 하지만 우리가 하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요 정도 서술이면 할 만하다. 또 모의고사 때 제가 어마어마한 걸 맨날 냈기 때문에 이 정도 서술이면 좀 괜찮겠다 하는 게 좀 있어서 선생님들이 좀 비교적 좀 시험 보신 날 자체는 좀 편안하다, 문제가 좀 쉽다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오셔가지고 채점하니까 이제 하나하나 이제 틀리면서 그죠? 새우의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죠? 그렇게 하나하나 늘리다 보니까 좀 많으셨을 것 같은데 하지만 제가 보니까 모두 다 틀려야 되는 것도 물론 있어요.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감안을 해서 문제를 내시니까요. 그래서 한 8개 정도는 한 10% 정도는 좀 틀려라라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라도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예전에는 거의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나왔을 때는 한 95점 정도 95점 정도 받으시는 선생님도 계셨거든요. 5개 틀린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하지만 이런 서술 같은 건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서술이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95점 같은 거는 안 나올 것 같고 그렇게 점수는 안 나올 것 같고 적어도 10개 이상, 12개 이상은 반드시 틀릴 것이다. 아무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하지만은 일반적인 선생님들이라면 한 15개 정도는 틀리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지금 제가 채점하기 전에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 채점 기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채를 한번 저랑 같이 해볼 텐데 저도 그 출제자의 의도는 어느 정도 유추는 좀 하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이제 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가채한 다음에 어떤 거를 기준으로 하자로 결정되는 건 제가 잘 모르잖아요. 주장을 하더라도 또 어떤 경우는 교수님들께서 막
고집 부리셔갖고 안 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해줘야 된다라고 하더라도 책에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것만 답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본인도 답이 너무 많아지면 좀 곤란해지기 때문에 약간 좀 약간 고집 부리시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유출을 못 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일단 제 기준으로 해서 채점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아마 모두 다 올라가거나 우리 모두 점수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거다. 예를 들어서 저랑 같이 채점한 선생님 계시면 어떤 선생님은 85점이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80점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죠? 85점, 80점 나오는 선생님께서 만약에 채점 기준에 따라 달라지면 모두 다 3점이 올라가거나 3점이 내려가거나 약간 그런 식으로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이제 우리가 가채를 하면서 가채에서 나온 점수하고 실제 점수가 차이가 되게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더 점수가 더 높아졌다 이러면 아주 땡큐니까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점수가 완전 낮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서술에서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의미로 썼는데 채점자에게는 그게 잘 안 보였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채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날 수도 있으니까 또 가채에서 막 잘 봤다고 막 나 1등이다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채점을 좀 잘 하시고 약간 칼치하듯이 그렇게 채점하는 게 물체보다는 좀 칼치하듯이 그러니까 채점하는 게 실제적인 점수하고 좀 비슷하게 나오더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선생님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지만 어떤 선생님들은 또 너무 칼치하니까 또 너무 사심이체 해가지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점수가 막 거의 한 8점 이상 막 올라간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서울 선생님께서 자기가 76점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질 것 같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그래서 안타깝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점수가 나온 거 보니까 84점이 나와서 당연히 합격하고 1차에 그 초수로 그냥 합격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좀 달라요. 선생님들마다 좀 달라요. 하지만은 어떤 경우가 더 많냐면 자기 가채보다 더 낮게 나오는 경우가 더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니까 서술 쓰실 때 그 키워드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시면서 채점하실 때 확인하시면서 그렇게 채점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단은 오늘 이제 그 시간 운영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일단 1교시에는 교직 논술하고 그다음에 교육과정 A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2교시에는 교육과정 B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저도 좀 쉬는 시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교사 중심으로 설명을 쭉 이렇게 드린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들께 채점이 다 끝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 성적 합산용 설문지가 있죠, 선생님들. 여기 성적 합산용 설문지에 선생님들 성함 쓰는 날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근데 내 이름을 알리고 싶다면 쓰셔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나는 알리고 싶다면 쓰시는데 그렇지 않고는 이제 이렇게 좀 앙케이트도 간단하게 좀 해드렸거든요. 이제 강의평가 비슷하게 하실 수 있게 좀 해드렸는데 이것도 좀 쓰시고 성적도 쓰세요. 그래서 맨 아래 보면은 논술 점수, 교육과정 A하고 B 점수 오늘 이제 채점 우리 같은 기준으로 해서 한 채점으로 점수 쓰시고 그다음에 총점 쓰시고 응시지역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제출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2교시 끝나고 점수 제출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직원분들이 이거 가지고 엑셀에다가 다 선생님 점수 입력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대로 쭉 이렇게 소트를 해갖고 갖고 오실 거거든요. 근데 지역별로는 안 해오시고 그냥 전체적으로만 해오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은 어느 정도 점수 분포에 제일 많은가, 어디가 약간 좀 상위권인가, 요거는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오신 분들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시험 보신 분들이 9,000명이니까 9,000명보다 아주 소수의 인원이 사실 모인 거예요. 하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다반 채점에 비해서는 많이 오셨거든요. 원래는 이거에 한 3분의 2 정도밖에 안 오시는데 오늘 그래도 꽤 많이 오셔서 통계가 그래도 조금 객관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솔직하게 점수 쓰시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쓰시면은 저희가 해서 이따가 이제 몇 점 정도의 분포가 많은가 이것도 서로 이제 알 수가 있으니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2차 준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조금 생각 한번 해보시고 하시면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하지만은 이제 가다반 특강하는 이유가 세 가지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냐 하면 저하고 계속 1차를 공부한 선생님들이 시험 보신 다음에 제가 이제 마무리를 지어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했으니까 마지막까지 책임을 지면서 마무리를 좀 해드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목맨 거 아닙니다, 선생님들. 목맨 거 아니에요. 그냥 사례가 걸렸어요. 그다음에 그런 마무리 짓는다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차
2차를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 조금 각오한 다음에 공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오늘만 살고 죽을 건 아니잖아요, 선생님들. 오늘만 살고 그냥 끝날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음번을 또 기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 다음번에 내가 공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약간 비전 같은 걸 좀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좀 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저도 이제 가다반을 만들면서 저도 이제 내년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에 대해서 이렇게 그 출제자 막 미워도 하고 욕도 하고 내가 이거 해드릴 걸 그랬다 막 이렇게 후회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하지만은 내년에는 도대체 어떻게 가르쳐야지 이거를 다 포괄할 수 있을까라는 것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고민했으니까 선생님들도 오늘 이제 채점 하시면서 혹시나 우리가 내년에 또 공부를 한다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거 조금 약간 계획 세우는 그런 시간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논술서부터 한번 볼까요, 선생님들? 논술에서는 일단은 논술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쉬운 논술이에요. 왜냐하면은 여기 나와져 있는 걸 다 찾아서 그냥 쓰면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부를 다 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논술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당황한 거는 이게 논술에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한 번도, 그죠? 교육과정에 나오면 당연히 스스로 이렇게 쓰셨을 거예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단답식으로 서술로 나오면 쓰셨을 텐데 갑자기 1교시 논술에 나오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마 선생님들께 좀 자신감이 막 상실되면서 약간 멘붕이 왔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항상 그 논술 시간에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배점을 보시면은 어느 거는 써져 있고 유추를 해서 쓰면 되고 어떤 거는 유추할 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서 써야 된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사실은 맨 마지막에 있는 그 집단 면담의 교사 측면의 이점만 좀 안 써져 있고 그 외에는 다 사실은 써져 있어요. 그래서 약간만 살을 붙여서 논술을 쓰면은 사실 그렇게 어려운 논술은 아니지 않을까. 그 범위에서 벗어나지만 않으면은 어려운 논술은 아닐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일단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의 활동과 그 개념에 근거한 이유라고 해서 그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생존권은 무엇이고, 보호권은 무엇이고, 참여권은 무엇이었나라고 하고, 또 특히나 생존권, 보호권은 기존에서도 많이 강조가 되는데 참여권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우리나라 교육에서 가장 그 유엔으로부터 지적받는 게 참여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참여권에 대해서 조금 많이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나와서 아마 선생님들께서 유아의 어떤 선택이라든가 의견을 표명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활동이다, 반영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좀 잘 쓰셨겠다라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여권과 관련된 교사 활동과 그 개념에 근거한 이유 이렇게 됐고요. 개념을 살짝 쓴 다음에 이유를 쓰시면 되겠죠. 이것도요. 활동을 제시하는 게 다행히 3점으로 배점이 되고 개념 쓰는 거는 없지만은 그 활동에서 끌어내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공부한 내용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아래에서는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라고 해서 보편성은 우리가 배웠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편성과 선별성해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동복지 서비스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아동에게 대해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선별성의 원칙은 부족한, 필요한 사람들만 선정해서 아동복지 서비스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편성의 원칙이라는 것은 모든 아동의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다음에 하지만 포괄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하셨을 것 같아요. 이거 포괄성의 원칙을 뭐를 얘기를 하나라고 해서 이거를 답을 끌어내는 방법은 포괄성이라는 말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를 먼저 아시고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패키지로 한다 그런 의미잖아요. 포괄성이라는 말 자체가요. 그러니까 한 개만 하는 게 아니라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 다방면 하에 어떤 연계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끌어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 같은 경우는 보세요. 거기 그 두 번째 최교사 보시죠. 중간에 유아들이 주도적으로 놀이하는 것을 보니 민 선생님께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네요. 라고 해서 지금 최교사 대화에서 아동복지의 원칙 중에서 보편성의 원칙과 포괄성의 원칙이 적용된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성의 원칙 하나, 그 다음에 포괄성의 원칙 하나,
원칙이 적용된 예를 각각 한 가지씩 제시하고 그 이유를 해당하는 원칙의 의미에 근거해서 각각 논하시오라고 했기 때문에 최 교사의 그 대화를 보면은 사실 두 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을 잘 운영하고 계신 것 같다라는 말. 그다음에 선생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교육 과정은 국가 수준의 공통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국가 수준의 공통성이라는 거는 모든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아동복지 서비스에서 보편성의 원칙에 부합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포괄성의 원칙을 잘 모르셨더라도 그 옆에 보니까 교육과정 운영하는 방법 중 하나로 현장학습을 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는 지역사회 내에 소방서, 경찰서, 도서관 등과 연계하고 있고 유아가 속해 있는 지역사회 역시 교육과정의 주체이므로 상호 연계하고 협력합니다. 라고 해서 상호 연계와 협력이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학교, 가정, 그다음에 지역사회가 상호 연계하고 협력하는 것이다.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가정이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아동복지의 요구는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단 하나의 요구만 하나의 기관에서 그 아동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관들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방면의 연계 협력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지역사회와의 연계 협력이라던가 지역사회 여러 기관과의 상호 연계 협력에 대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으로 포괄성을 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세요. 세 번째 보세요. 교사 역할의 수행의 어려움과 집단 면담 시 교사 측면의 이점이라고 했는데 일단은 황 교사의 대화에서 교사 역할 수행에서의 어려움 세 가지를 제시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황 교사 말에서 이번 학기에도 저는 여러 번 우리 유치원과 연계한 기관으로 현장학습을 다녀왔어요. 제가 경력이 짧다 보니 현장학습을 가면 여러 명의 유아를 동시에 돌보고 지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첫 번째겠네요. 그죠? 첫 번째 어려움. 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아들의 인터넷 과외 의존과 관련하여서 저도 수업 중에 미디어 안전교육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네요. 그죠? 효과적인 지도 방법을 모르겠다. 세 번째는 부모님들도 유아의 인터넷 과외전 문제에 대해 걱정이 많으신데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달라서 면담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 번째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그대로 써져 있는 거를 첫째, 둘째, 셋째 해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황 교사가 끝에 그런데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 달라서 면담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라고 하고 민교사 보세요. 맞아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 부모님들이 함께 참여하는 부모 집단 면담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부모 집단 면담의 장점을 써라. 근데 그 장점이 부모에게 가는 장점이 아니라 교사 측면에 있어서의 장점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장점을 물어보는 그런 경우에서는 반대의 것을 생각해서 장점을 끌어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집단 면담의 반대는 개별 면담이잖아요. 선생님들 개별 면담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바로 황 교사가 생각이 다 달라서 면담할 때마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해서 개별 면담을 할 때는 부모님들의 생각이 다 달라가지고 교사가 면담에 어려움을 느낀다가 첫 번째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뭔가 뭐 미디어 안전 교육과 관련한 가정 연계 교육을 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근데 가정 연계 교육이 힘들다라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쓴 거 한번 보실까요? 부모 집단 면담 시 교사 측면의 이점을 쓴다라고 할 때는 교사의 교육 철학이나 가정 연계에서 중점을 두는 것 등에 대해서 학부모들 한 명 한 명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시간 절약이 가능하다. 이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별 면담 같은 경우는 1대1이기 때문에 시간이 그만큼 많이 드는데 교사가 모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해야 될 자신의 어떤 교육 철학이라든가 교육 방법에 관련돼서는 한 명 한 명한테 이야기하기보다는 집단 면담에서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이 절약이 가능하다, 효율적이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까 지금 황 교사가 부모님들마다 생각이 다 달랐다. 그래서 교사 한 명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집단 면담 안에서 부모님들이 약간 토의를 하게 해서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가정 연계 교육에 대해서 여러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동시에 들을 수가 있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으며 학부모들과 교사가 하나의 통일된 의견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모든 부모님들한테 이야기할 것을 한 번만 이야기하면 되므로 교사의 부담이 줄어든다라든가 시간이 절약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다 다르게 생각하는 학부모님들과 집단 면담을 하게 되면 생각의 통일점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집단 면담의 장점 같은 거 하면은 대부분 이제 부모 측면에서 집단 면담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 많이 공부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 측면에서 뭐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 이제 문제 행동이 육아의 문제, 자녀의 문제 행동이 우리 아이뿐만 아니라 다른 아이도 그렇다는 걸 알게 되어서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다라든가, 혹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라든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무래도 부모 측면에서의 장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쓰시면 안 되고 통제를 하셔가지고 교사 측면의 내용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이제 오늘 그 시간 운영 얘기하다가 조금 약간 빠뜨린 게 있는데요. 제가 1교시하고 2교시는 설명드리잖아요. 근데 선생님들 좀 써서 내서 학원 직원분이 그거 작업을 하실 때 그 기간이 한 1시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질문을 받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중간중간에는 질문 안 받고요. 그거 끝나고 다 설명한 다음에 질문을 받을 테니까 체크해 놓으셨다가 이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앞에서는 1번 문제에서는 생존권, 보호권, 참여권 관련된 교사 활동과 그 개념에 대해 근거한 이유는 그냥 설명 안 드릴게요. 선생님들 이건 뭐 쉬운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가다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실제적으로는 제가 2023학년도 그 연도별 기출문제 해설 강의는 아니잖아요, 오늘이요. 그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완전히 해설해서 마치 오늘 이제 처음 그 임용을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이렇게 공부할 이런 시간은 아니고, 이미 다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고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다, 답안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기준을 세워드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드리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논란이 되거나 좀 문제가 되거나 선생님들이 아마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좀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더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지루하지 않고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오늘 운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선생님들 보세요. 일단은 참고해서는 UN 아동권리 협약이 담고 있는 4가지 기본권 해서 이렇게 써드렸는데, 생존권, 보호권, 그 다음에 참여권이 있습니다. 근데 생존권하고 보호권에서는, 그러니까 생존권은 일단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는 권리나 안전한 주거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권리,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고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건 서비스 같은 걸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호권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악으로부터,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받는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해한 것들로부터 보호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발달권은 안 나왔고, 참여권 같은 경우는 자신의 일에 대해서, 나의 신상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의견을 제시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거를 참여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하며 그 의견을 말하고 존중받는 권리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는 뭐 놀이할 때 선택할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참여권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동복지의 원칙에서 그 보편성과 선별성의 원칙에서 보편성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보편성은 그냥 곤란하지 않고 모든 아동에게 아동복지 서비스를 해준다라는 거라고요. 모든 아동에게, 그죠? 그게 보편성이다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현재 그 누리과정 무상교육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교육 같은 경우는 이재용 아들은 일단 다 졸업했겠죠. 유치원 졸업했겠죠. 근데 이재용의 미래 손자도 그 무상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부자여도 무상교육을 받겠죠. 그게 보편성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누구든 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거, 그게 보편성의 원리고, 선별성의 원칙이라는 건 부자는 잘 안 해주죠. 욕구가 큰 사람, 결핍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몇 명 뽑아서 맞춤형으로 뭐 복지를 해준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은 맞춤형 복지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게 바로 선별성의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괄성의 원칙이 조금 사실은 애매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안정된 가정생활, 경제적 안정, 교육, 보건, 노동, 오락 및 특수 보호 등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서비스가 포괄적으로 제공되어야 효과가 있다.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포괄적으로 이런 내용인 거예요. 약간 통합적 활동하고 좀 비슷한 거예요. 통합적으로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하고 여러 가지를 통합적으로 연계해서 그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써져 있으니까 여기 어느 정도 좀 나와져 있잖아요. 키워드가 상호 연계라든가 협력이라는 말이 나와져 있으니까 그 상호 연계 협력이라는 키워드를 쓰셔서 답안을 제시하면 아마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들 요게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과 혹은 다양한 지역사회 내의 기관과 혹은 다양한 지역사회와 상호 연계하고 협력한다. 요 키워드가 들어가면 아마 맞는 걸로 그렇게 해주실 것 같아서 그렇게 채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포괄성의 원칙하고 실제적으로는 사실은 이 최교사의 말하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그죠? 그러니까 포괄성의 원칙, 그 아동복지 서비스의 포괄성의 원칙이라는 거는 뭐 보건소에서도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죠? 경찰서에서도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센터에서도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고, 이게 포괄성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기관으로부터 어떤 아동복지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포괄성의 원칙인데 여기 써져 있는 거는 사실은 교육활동, 어떤 현장학습과 관련된 거라서 사실 딱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어요. 이렇게 문제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안락의자에 앉혀놓지 않고 꼭 이렇게 의자에서 다리가 3개밖에 없는 의자에 앉혀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끔 좀 문제를 내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찾아보니까 그 유아교육의 성격에서 사실은 아동복지의 원칙은 아니에요. 그런데 유아교육의 성격에서도 그 포괄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포괄성을 좀 보니까 유아교육은 유아, 교사, 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해 가는 포괄성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주체의 연계, 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포괄성의 원칙도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포괄성의 원칙이. 그래서 포괄성의 원칙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기 나온 대로 다양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들의 상호 연계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은 정답이 아마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 다음에 어렵지 않게 쓰셨겠고요. 그 다음에 부모 집단 면담 같은 경우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2가지밖에 없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써드린 거 위주로 해서 채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넘어가셔가지고 근데 이따가 이제 질문하실 선생님들 계시면 그때 질문해 주세요. 부모 집단 면담과 관련해서 이거 안 됩니까 하는 거 질문 받을게요, 선생님들. 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으니까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육과정 A를 보실까요? 교육과정 A에서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기억이 추가된 이유를 써보세요라고 했는데요. 기억이 추가된 이유는 추가하는 인간사항이 추가된 이유를 쓰시오 이렇게 돼 있거든요.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서는 추가하는 인간상이 있어요. 라고 해서 기억이 추가된 이유가 사실은 많죠. 여러 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가장 그 명시적으로 해설서에 적혀져 있는 거는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이게 첫 번째 답안일 것 같고요. 출제자가 의도한 답안일 것 같아요. 이게요. 그다음 두 번째는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를 연계하기 위해서이다. 이거를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많이 쓰셨을 거예요. 아마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연계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도 아마 정답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 연계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 확립이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일단은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구성체계가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를 갖고 있는데 그것과 연계하기 위해서다라는 거는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쓰셔도 정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그 아래에서는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아가 누리과정 5개 영역의 내용을 경험하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지에 대한 교육적 비전을 명료히 제시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사실은 그냥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의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가되었다라는 거는 기존에 교육과정이 없었는데 추가됐다. 왜 추가시켰냐? 그 체계 안에서 왜 그 추가하는 인간상이라는 체계를 왜 만들었느냐? 그 추가의 의미가 그런 것 같고
추구하는 인간상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왜 이게 교육과정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는 그럴 때는 교육적 비전을 명료히 제시하기 위해서이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출제자가 원하는 거는 그 위에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일단은 비전을 명료히 제시한다는 걸 일단 틀렸다고 하시고 가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돼요. 하지만은 우리가 또 막 우르르 막 이걸 다 썼다. 채점 외울 때 3분의 1 이거 다 썼더라 이러면은 생각 좀 하실 수도 있죠. 해줄까 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오답은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다 써 있어요. 지금 이 내용이 해설서에 다 써져 있기 때문에 채점하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마음 착하신 분이면은 해줄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한 3모 정도 해볼까요, 선생님들? 이제 지금 교육적 비전을 명료히 제시한다 하는 거는 세모로 하시고 우리 3가지예요, 선생님들. 동그라미 X 세모가 있습니다. 세모 있어요. 근데 이따가 세모에 대해서도 제가 별도로 설명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모 할 거는 세모 해두세요. 그래서 여기 빈도 높은 오답이라고 써놔 있지만 세모를 일단 하세요, 선생님들. 그렇게 하시고 그 아래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 하면 그 쭉 오셔갖고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구성체제 확립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리과정에서는요. 그래서 그 아래에서는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첫 번째는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개정 누리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을 제시하여 교육과정으로서 구성체계를 확립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아래 보니까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구성체계 및 내용 연계라고 해서 개정 누리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교육 목적과 목표, 구성의 중점 등 총론 전반의 구성을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와 통일하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구하는 인간상을 추가함으로써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체계와 통일하였다라고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정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두 번째에서는 그다음에 A에서 교사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 2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 라고 했는데요. A에서 일단은 목적에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추가되었어요 라고 했는데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건 예전서부터 있었잖아요. 2015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목적에 이미 나와져 있는 것이고 추가된 것은 사실 2가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놀이를 통해 라는 것과 두 번째는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목적에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것이 추가되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목적에 놀이를 통해와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해설서에도 좀 명시적으로는 목적에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바른 인성도 정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 한번 보세요. 참고를 보세요, 선생님들. 그 박스 밑에 보면 누리과정의 목적에는 놀이를 통해 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놀이를 통해 라는 표현을 제시하여 유아기의 고유한 특성을 강조했다. 또한 전통적으로 유아교육에서 강조해온 심신의 건강, 조화로운 발달과 민주시민의 가치를 반영하였다. 인성의 중요성에 사회 전반에 걸쳐 강조되어 있는 점을 반영하여 이번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에 이거 한번 밑줄 해볼까요? 이번 개정 누리과정의 목적에 바른 인성을 추가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맨 첫 번째 줄에서는 놀이를 통해라는 표현을 제시하였다. 그다음에 중간에는 밑줄 긋은 거 이번 누리과정의 목적에 바른 인성을 추가하였다라고 해서 실제적으로 추가된 거는 2개입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놀이를 통해와 그다음에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이렇게 하는 게 완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 다음에 바른 인성이 추가되었다 그러면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요. 맞을 수 있을 것도 같고 세모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른 인성만 쓴 선생님은 세모 할까요? 세모로 하시고 일단 세모는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일단 놀이를 통해하고 바른 인성까지 동그라미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래에서는 유아가 배워야 될 내용을 연령별로 제시했다는 것은 부적절하다.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였다. 이렇게 쓰셔야 돼요. 바르게 고친 걸 제가 쓰지 않았네요.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였다. 또 오세요. 문제에서 신교사에서 그리고 5개 영역의 내용을 간략화하고 유아가 배워야 될 내용을 연령별로 제시했죠 라는 게 틀린 거잖아요. 그래서 연령별로 제시했다는 건 부적절하다. 반대는 연령 구분 없이 제시하였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쓰셔야 돼요.
어렵지 않으시죠? 얘는요 다 맞으셨을 것 같고 제 연령과 관련해서 한 번은 시험에 나온다 이렇게 막 말씀드렸는데 요번에 드디어 나오고 휴 잘 됐다라고 했는데 어렵지 않게 나온 것 같아요. 이유를 물어봐야 어려운데 그냥 요것만 나와서 좀 아쉬웠어요. 이유를 좀 물어보지 그리고 우리 다 맞았을 텐데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보실까요? 세 번째도 가의 니은에 해당하는 교육신념을 쓰고 니은은 뭐예요? 유아들은 능동적으로 주변을 탐구하며 스스로 지식을 형성하잖아요 라고 해서 얘는 구성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거네요. 그죠? 그러니까 구성주의인데 교육신념에서는 구성주의 쓰셔도 되고 상호작용주의 쓰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호작용주의 혹은 구성주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 그 교육신념과 가장 가까운 실천을 하고자 하는 교사가 누구인지 쓰시오 해서 구성주의 교사 찾으라고 하는 거니까 구성주의 아닌 사람 빼고 찾으시면 되겠네요. 오늘 연습 좀 많이 한 거라서 사실은 이거는 어렵지 않게 다 푸셨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홍 교사는 유아는 타고난 소실에 따라 성장하니 유아가 준비가 되었을 때 그럼 당연히 성숙주의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최 교사, 무한한 능력을 가진 유아가 세상을 배워가는 장인 놀이에서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해요. 다양한 경험 같은 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환경에서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이제 구성주의에 가까운 거죠. 구성주의나 상호작용주의에 가깝다. 그 아래 칭찬이 중요하다라고 할 때는 행동주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차교사 같은 경우는 본보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도 뭐 행동주의나 사회학습 이론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일단 행동주의 안에 다 들어가니까 행동주의로 볼게요. 그다음에 표교사, 유아들은 저마다 발달 시간표를 갖고 태어난다 했으니까 성숙주의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아마 다 찾아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최교사를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을 보실까요? 두 번째에서는 고든의 부모 효율성 훈련의 이론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방법의 특징 한 가지를 설명하고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A에 나타난 방법의 특징이니까 거기에서는 지금 민호 어머니가 그 유아의 말을 잘 들어주는 게 나왔네요, 선생님들. 그래서 내 지연이는 우영이하고만 놀아 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 하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그러셨군요. 며칠 뒤 시무라카 표현으로 서진이도 나랑 안 놀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서진이가 나랑 안 놀아줘서 속상했구나 라고 하며 안아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지금 친구하고의 갈등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의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유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문제의 소유자일 경우다라는 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이 특성을 쓰실 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선생님들? 일단은 부모 효율성 훈련에 근거해서 A에 나타난 방법은 적극적 경청 혹은 반영적 경청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적 경청, 반영적 경청인데 적극적 경청과 반영적 경청의 특징이 뭐냐라고 할 때는 항상 설명할 때는 부모 효율성 훈련 이론에 근거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자녀가 문제의 소유자일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첫 번째 그 키워드가 들어가야 되겠고 두 번째는 뭐 이제 유아의 말을 잘 들어준다, 공감해준다, 유아가 스스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 답안 보세요. A에 나타난 방법은 반영적 경청이다. 반영적 경청이라는 명칭은 안 쓰셔도 되죠. 실제로 여기에서는 명칭을 써라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안 쓰셔도 되는데 뒤에 설명은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문제 소유자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쓰셔야 되겠고 문제 소유자가 유아인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의사소통 방법이다라는 거 하나 쓰시고 두 번째는 그냥 잘 들어준다, 공감해준다. 약간 추상적으로 써도 돼요. 이거는 잘 들어준다, 유아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유아의 말에 공감하면서 들어준다. 이런 내용 요 정도 두 가지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요. 두 가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A의 내용을 근거로 그 방법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 두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애매했어요, 선생님들. 그죠? 그래서 저도 문제를 풀 때 어머니가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셔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잘 이제 유아의 생각 같은 걸 잘 다루어 줘야 되는데 그냥 민호 어머니 지연이는 우영이하고만 놀아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 이러고 고개 끄덕여서 왜 이렇게 희마리가 없으셔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문제의 내용은 부적절한 거를 찾아서 고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호 어머니가 잘못했다는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적절한 민호 어머니의 반응을 적절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걸 묻는 게 아니라 민호 어머니가 지금 잘하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민호 어머니의 이런 대답에서
그 반영적 경청을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끌어내서 쓰시면 되는 거예요. 민호 어머니가 어떻게 하고 있냐라는 거를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에서는 지연이는 우영이 하고만 놀아라고 해서 아 그랬구나라고 하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라고 할 때는 희마리가 없는 것 같기는 하지만은 여기에서는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 판단하려고 하지 않는다. 뭐 무슨 일이 있는데 어떻게 됐는데 네가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문제를 어떤 개입해서 누가 잘했고 누가 못했고 이런 식으로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그대로 들어준다. 그게 첫 번째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는 문제 소유자인 유아인 경우 유아의 말에 대해 평가, 의견, 충고, 분석, 질문 등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 가치 판단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될 것 같고요. 아니면은 판단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라던가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고, 아니면은 굳이 가치 판단적이라는 말이 없더라도 그냥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라고 하면 맞는 걸로 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유아가 하는 말을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 그다음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 판단적으로 하지 않고 그럼 판단하려고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라고 했는데요. 중요한 키워드는 가치 판단이지만 여기에서 그 민호 어머니 말에서 가치 판단이란 말까지 끌어내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마 많은 선생님들께서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를 많이 쓰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들어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치 판단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들어준다 써도 맞는 걸로 일단 하시고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에서는 지금 보면은 서진이도 나랑 안 놀아. 지금 민호 어머니가 서진이도 나랑 안 놀아 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서진이가 안 놀아줘서 속상했겠구나 라는 걸 하나 붙여줬죠. 하나 붙여줬어요. 그래서 부모가 유아의 말에 공감하면서 유아가 느낀 거를 반영해서 들려준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아의 말에서 나타나는 유아의 감정을 파악해서 다시 말해주면서 공감해준다, 이런 내용인데요. 암호 해독과 송환이라고 공부하셨어요. 그죠? 우리 적극적 경청할 때, 반영적 경청할 때 유아들이, 자녀들이 말을 할 때는 자기의 어떤 솔직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돌려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제사 가기 싫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너 사촌들하고 비교당할까 봐 두렵구나, 이런 식으로 그 아이가 돌려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그 아이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거를 다시 말해서 들려준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쓰시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뭐 송환해 준다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않더라도 유아의 말에서 나타난 유아의 감정을 파악해서 유아의 다시 말해준다, 다시 말해주면서 공감해준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송환 과정에 대해 설명하면 맞는 걸로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유아의 감정을 파악하여서 뭐 그죠? 유아의 감정에 이름 붙여서 말해준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정답 좀 볼까요? 자녀의 말에 잘 듣고 있다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것도 약간 소수 의견이지만 될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민호 어머니가 지연이는 우영이 하고만 놀아 라고 할 때 아 그랬구나 하면서 이렇게 끄덕끄덕 거리면서 내가 네 말을 잘 듣고 있다라는 표시는 충분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말에 잘 듣고 있다는 적절한 반응을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모교육 책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찾아보니까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제가 2번하고 3번에 써져 있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책에서 2번하고 3번을 주로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지만 1번 같은 그 가능한 정답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있는 책들이 꽤 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아마 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정답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번으로 가볼까요? 기억에 나타난 부모교육 유형 한 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A를 반영하여 그 유형의 장점 한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 요건 우리 공부하셨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수업 참관이 되는 거고, A를 반영하여 그 유형의 장점 한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하면은, 일단은 기억에서 궁금해하는 거는 민호가 친구들과 어떻게 지냈는지 보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기 때문에 A에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게 그 민호의 어떤 친구와의 관계와 관련하여서 민호가 이런 불만을 이야기했고 내가 이렇게 들어줬다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참관을 통해서 뭐 유아들의 뭐 상호 관계를 알 수 있다라든가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의 유치원에서의 생활 모습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요거는 이제 수업 참관의 정의가 되는 거죠.
유치원의 생활 모습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자녀에 대해 더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제가 조금 빠뜨렸는데 자녀의 뭐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런 내용 좀 들어가면 좋을 것 같네요. 선생님들 A를 반영하여 그 유형의 장점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A가 반영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관찰함으로써 그다음에 자녀의 친구 관계 등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네요. 친구 관계에 대해 친구 관계 등에 대해 잘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 이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뒤에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더라도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이 들어가면 맞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녀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자녀를 교육할 수 있다는 안 쓰셔도 돼요. 자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이 내용이 들어가게끔 정답을 쓰시면 맞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그다음 3번으로 가볼까요, 선생님들? 3번에서는 가의 기업과 니은을 반영한 동료 교사들이 제안한 지원 방안을 A에서 각각 한 가지씩 찾아 쓰시오. 이건 너무 쉽죠, 선생님들. 그죠? 공부한 거에 비해서 쉬운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억에서는 왕 역할을 하는데 필요한 소품을 만들기를 원했고 니은 극놀이를 더 오래 하고 싶다 했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에서는 시간을 더 충분히 주는 거를 찾으시면 되는 거고 소품 만들기에선 재료를 다양하게 제공해 주는 거를 쓰시면 되는 거잖아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기억을 반영하기 위해서 재료들을 다양하게 제공해 보라고 제안했다. 니은을 반영하기 위해 놀이 시간을 충분히 주도록 제안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길포드의 창의성 이론에 근거하여서 가의 디귿에 해당하는 창의성 구성 요소를 B에서 찾아 쓰고 그 다음에 그 특징 한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지금 답이 사실은 여기 다 나와져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길포드의 창의성 구성 요소를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정교성으로 제시하였다. 이 중에서 이제 쓰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창의성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창의적 사고도 중요하지만 창의적 성향인 독립성, 상상력, 내적 동기 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창의성 구성 요소 측면에서는 예진이는 기존 사고에서 탈피하여 문제 상황에 참신하고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고 이거는 뭐예요? 창의성 구성 요소 중에서 독특한 아이디어 내는 거는 독창성이 되는 거죠. 독창성. 짧은 시간에 많은 아이디어 내는 건 뭐예요? 유창성. 고정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 뭐예요? 융통성. 이거였었죠. 많이 공부했던 내용이죠. 그다음에 창의성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땡은 부족한 것 같아 이를 높일 수 있도록 환경이나 자극을 제공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바로 위에 그 B의 세 번째 줄에서 독창성, 융통성, 유창성, 정교성 중에서 독융유는 나왔잖아요. 독융유는 나왔으니까 디귿에 들어갈 거는 정교성이 되는 거죠. 정교성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정교성의 특징 쓰시면 되죠. 정교성도 제가 워낙에 정교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너무너무 말씀 많이 드렸어요. 그죠? 계속 막 5번은 말씀드렸던 것 같아서 어렵지 않게 막 쓰셨을 것 같은데 다듬어지지 않는 단일 아이디어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가격이 비싸진다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죠? 책상 더 비싸진다. 가방 더 비싸진다. 비싼 가방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다듬어지지 않은 단일 아이디어에 세부 사항을 추가하여 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다듬어지지 않은이라는 말을 안 쓰셔도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아이디어에 어떤 아이디어에 그냥 이렇게 쓰셔도 돼요. 뭐 단일 아이디어에 뭐 어떤 아이디어에 뭐 다양한 뭐 좋은 것을 많이 추가하여 그다음에 가치를 높인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가의 시와 나에 근거하여 윤우에게 부족한 창의적 성향 요소 리을을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요게 조금 이제 좀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께서. 그죠? 창의적 성향 요소가 사실은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 다양한 것 중에서 뭐 써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또 좀 많이 틀리셨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 아래를 좀 보시면은 C를 보세요. 창의적 성향 요소 측면에서 윤우는 독립성, 과제 집착력, 자기 신뢰감 등은 높지만 개방성, 자발성, 땡의 성향 요소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기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아래 지금 나번을 보니까 윤우가 독창성, 참신한 아이디어를 낸다. 아까 위에도 있었지만 독특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이제 독창성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리을은 이제 써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밑에는 독립성에서 자기 주장이 강하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리을에서는 새로운 놀이 활동을 좋아한다. 수시로 왜 그럴까라고 묻는다라고 했으니까 사실은 위에 거를 전혀 읽지 않고 리을을 써라라고 한다면 바로 호기심이 나왔을 거예요, 선생님들께서. 그죠? 그래서 왜 그럴까? 이거 우리 호기심이라고 계속 제가 자연탐구 할 때도 설명드렸어요. 왜 그럴까? 이러면은 왜 그럴까? 그러면은 호기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관련 지어서 호기심 쓰시면 되는데, 근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그 위에 B를 읽으시다가 창의적 성향이 여기 나와져 있잖아요. 그래서 독립성, 상상력, 내적 동기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서 이거 내적 동기 아니야? 그래서 막 내적 동기 쓰신 분도 계실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예 그냥 창의적 성향을 쓰지 말든가 했다가 쓰지 말든가 그냥 이것만 보여주면 쉬운 문제인데 위에 독립성, 상상력, 내적 동기 같은 게 있어서 위에서 보고 쓰라는 건가라고 해서 했으면 조금 더 헷갈리셨겠다라고 하는데, 내적 동기보다는 호기심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창의적 성향이라는 거는 사실은 딱 떨어져 있는 거는 없어요. 학자마다 다 달라요. 얘기를 하는 게 다 다르고,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그냥 공부한 것 중에서 가장 관련 있는 거를 그 안에서 문제 해결을 해서 그냥 푸는 거지 외워서 막 써야 되고 이런 거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참고해서 책을 좀 제가 찾아보고서 가능한 한 나와져 있는 건 좀 써드렸거든요. 그래서 개방성, 과제 집착력, 호기심, 자발성, 자기신뢰감, 민감성, 상상력 같은 것들인데, 이것도 사실은 선생님들께서 창의적 성향의 개념이라고 해서 별도로 외우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개방성이나 집착력, 뭐 호기심, 자발성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학적 태도에서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적 태도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그냥 가져와서 이해하면서 창의적 성향을 보셔야지 이것만 따로 공부할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공부해서 더 맞고 막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제 그 공부하실 때 좀 약간 그 영역을 좀 넘나들면서 이해해 가면서 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랄까요? 이거는 과학적 태도고 이거는 창의적 성향이고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내적 동기라고 나와져 있어요. 우리 그 문제지에서 그 B에서 독립성, 상상력, 내적 동기라고 했는데 내적 동기는 다른 말로는 자발성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 창의적 성향의 개념에서 자발성을 보시면은 중간에 자발성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타인의 요구나 강요가 아니라 일단 밑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발성의 반대는 제가 뭐라고 했어요? 타발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타발성이다. 타발성 이런 말 없으니까 수동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남이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이게 내적 동기 혹은 자발성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함. 뭐 과제에 몰두하는 자체에 그 만족감과 흥미를 느낀다. 이런 것들이 자발성과 내적 동기에 해당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서 마찬가지로 호기심 같은 경우가 주변 사물에 대해 의문을 갖고 끊임없이 질문을 제기하는 성향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문제에서 나와져 있는 거는 아마 호기심을 그 의도해서 아마 내신 문제일 거다 이렇게 추측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이번 문제가 약간 이런 게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학자의 근거에서 뭐를 써라 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출제자의 생각을 유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출제자가 아마 이런 거를 의도하고 아마 내셨을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것도 호기심으로 유추하고 정답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4번을 보실까요? 4번에서도 어렵지 않은 문제가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쉬워요. 그죠? 우리 동작교육에서는 좀 쉽게 나왔어요. 퍼셀의 동작 구성 요소에 근거해서 기억에 나타난 공간 인식의 하위 요소 한 가지를 쓰고 A에서 노력의 하위 요소인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기억에 나타난 공간인식의 하위 요소는 비눗방울의 길이만큼 팔을 벌렸다고 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공간의 하위 요소니까 범위가 되는 거죠. 이건 아무도 안 틀리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번에서는 A에서 노력의 하위 요소는 시간은 빠르다, 느리다 이런 거잖아요. 빠르다, 느리다. 그러니까 A에서 막 찾으면은 뭐가 있어요? 내용을 찾아라 했으니까 재빠르게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얼른 잡아, 얼른 잡아 이렇게 되고, 얼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얼른.
한국어 테스트네요. 얼른의 다른 말은 빨리잖아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얼른 잡아까지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노력의 하위 요소는 시간에 해당하는 내용 한 가지를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 재빠르게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얼른 잡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은 동작만 이야기한다라고 한다면 재빠르게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까지 써도 맞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재빠르게 비눗방울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혹은 재빠르게 비눗방울 잡으려고 손을 뻗은 것이다, 이렇게 해서 풀어서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 그냥 똑같이 그냥 재빠르게 비눗방울을 잡으려고 손을 뻗으며 하셔도 되는 것이고요. 2번을 보세요. B에서 기본 동작 유형을 다르게 표현한 유아의 이름을 쓰고 그 기본 동작 유형의 세부 동작 명칭을 써보세요 라고 하는데, 기본 동작의 유형이니까 비동 동작, 이동 동작, 조작 동작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B번을 보시면은 얘들아 비눗방울이 어떻게 움직이니? 하늘로 높이 도망가요. 멀리 멀리 날아가요. 바닥으로 천천히 떨어져요. 그 다음에 김교사보다 우리 비눗방울의 움직임을 표현해 볼까? 표현해 보는 거 이제부터는. 은채가 일단 팔을 동그랗게 만들고 까치발로 서서 몸을 쭉 뻗었다 했으니까 뻗기가 되는 거네요. 뻗기. 지아는 난 바닥에 붙었어. 천천히 앉으며, 얘는 앉기가 되는 것이고요. 뻗기는 앉기는 다 비동 동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다음 김교사, 팔을 몸에 붙인 채 하늘로 올라가는 비눗방울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준수, 팔을 몸에 붙이고 오른발을 바닥에 붙인 채 옆으로 천천히 밀고 왼발도 바닥에 붙인 채 따라가다 끌어당겨 오른발이 붙이기를 반복한다. 이렇게요 했으니까 이걸 미끄러지기가 되는 거잖아요. 미끄러지기는 이동 동작이기 때문에 위에 뻗기하고 앉기하고는 다르죠, 선생님들. 그래서 이게 정답이 될 거예요. 그래서 유아는 준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기본 동작 유형의 세부 동작 명칭을 써라라고 했으니까 동작의 명칭은 미끄러지기 혹은 슬라이딩 쓰시면 되겠습니다. 미끄러지기도 제가 재밌어서 많이 설명을 드렸어요. 그죠? 옆으로 하는 거는 미끄러지기고 앞으로 하는 건 갤로핑이다 계속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쓰셨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우진이 보세요. 팔을 몸에 붙이고 다리를 벌리고 서서 허리를 굽혔다 고개를 들며 이렇게 해도 돼요. 여기 있으니까 얘는 구부리기네요. 허리를 구부렸다 폈어요. 그 다음에 혜빈이는 제자리에서 팔을 몸에 붙이고 앉았다 좌우로 흔들며 일어서며 이렇게 흔들흔들 움직여요. 그래서 그냥 흔들기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되었습니다. 이 정도예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시죠. B에서 동작교육의 탐색적 교수 방법에 근거해서 교사의 지도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한 가지를 찾아 쓰고 그 이유를 쓰시오. 탐색적 교수 방법은 간접적 교수 방법 중에서 제일 간접적이다. 가장 유아의 자유도가 높고 가장 교사의 개입이 없는 거예요. 그게 탐색적 교수 방법이죠. 그래서 교사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없고 유아가 어떤 동작을 할 것인지 유아가 탐색하고 발견해 나가는 게 탐색적 교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건데, 하기 때문에 뭐 시범 같은 게 자체적으로 없는 거죠. 교사의 시범도 없고 유아의 시범도 없는 게 탐색적 교수 방법이에요. 하지만은 지금 B번의 밑에 보니까 얘들아 선생님 따라 해봐 라고 했으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게 시범이니까. 그죠? 양팔을 머리 위로 펼치며 폴짝 뛰면서 선생님 따라 해봐. 요거를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가로서부터 쓰셔도 되고 선생님 따라 해봐 쓰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가로를 써서 안 써서 뭐 이렇게 치사하게 나오진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됐진 않았어요. 채점자들이. 그러니까 양팔을서부터 쓰셔도 되고 선생님 따라해봐를 쓰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이유를 쓰시오라는 거는 시범을 보였다. 이게 키워드로 들으면 되는 거죠. 시범을 보이지 말아야 되는데 시범을 보였다. 그 이유 조금 쓰시면 되겠죠. 유아의 뭐 자유를 높게 해줘야 된다라든가, 그다음에 유아가 자유롭게 탐색하며 표현하도록 해야 되는데 시범을 보였기 때문이다라든가 그런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범 같은 거 위주로 해서 쓰시면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쉬운 문제니까 빨리 넘어갈게요. 선생님들 5번으로 가볼게요. 5번에서도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것을 순서대로 쓰고, 우리 법 문제 법 공부 엄청 많이 했는데 조금 쉬운 거 나와가지고 좀 실망하셨을 것 같아요. 나왔다 해서 좋아하긴 했는데 좀 더 어려운 거 나왔으면 나 다 외웠는데 이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좀 쉬운 게 나왔고, 그다음에 문제 시험 보시고 나와서는
하나는 숫자고 하나는 한국말이네? 라고 해가지고 뭐 분노하셨을 것 같은데 저도 약간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낸 적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들이 이제 그러실 거예요. 숫자로 쓰고 한글로 쓰세요. 이렇게 구분해 드렸는데 우리 시험 문제는 이제 저 같지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셨는데 제가 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시험 취지에 맞게는 한글로 써도 되고 숫자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거지 반드시 그 표기 방식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법문제라고 하더라도 그냥 1이라던가 1한 이거 다 둘 다 맞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제가 1한 혹은 1 써도 된다 이렇게 써드린 거예요. 선생님들 숫자로 써도 그냥 맞게 하세요. 그렇게 변태적으로 채점은 안 할 것 같아요. 뭐 한 써야 되는데 일자 썼잖아 뭐 이러면서 하면은 이거 너무 유치하잖아요. 교육과정 평가원이 그죠? 그러니까 시간을 아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이상 건강검진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나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의 별표 2 중 디귿의 내용이 들어있는 영역의 이름을 쓰시오. 제가 이제 헬리콥터 자료에 그죠? 그 7대 영역을 제가 해서 가로넣기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가로넣기를 안 하고 딴 데다 가로넣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상당히 아쉬워하면서 여기다가 내가 청결에다가 가로넣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좀 괴로워했는데 많이 맞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응급처치 교육 쓰시면 되는 거예요. 손 씻기와 소독하기 등 청결 유지하기 이렇게 하셔서 응급처치 교육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근데 이번에 좀 헬리콥터 자료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의외로 그죠? 사실은 기대는 그렇게 많이 안 했거든요. 근데 거의 한 4개 정도 나온 것 같죠? 4개. 그죠? 쉬운 거 2개. 그래도 이제 가드너 같은 건 선생님들이 덕분에 맞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휴, 다행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무슨 큰 능력이 있어가지고 뭐 이렇게 쪽집게처럼 맞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냥 운이거든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다행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좀 생각해서 또 선생님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 드려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그거 보고 좀 맞으셨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2번을 보세요. A에서 잘못된 행동을 찾아 쓰고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이거 제가 예전에 비슷한 문제 내지 않았나요, 선생님들? 일시적 관찰실 데려갈 때 담임교사가 안 데려가고 보조교사한테 데리러 가게 한다 이렇게 해서 제가 틀린 걸 찾아라 이 문제 있었죠.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담임교사가 데려가지 않고 보조교사가 데려가게 한다 이렇게 한 다음에 틀린 걸 해서 담임교사가 데려가야 된다 이렇게 바꾸는 걸로 제가 문제를 냈었던 것 같은데 그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뭘로 나왔냐면 조치 결과를 보세요. 유빈이를 안고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가 격리함.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담임교사가 일시적 관찰실로 데려갈 때 아이가 감염병 위험이 있는데 안고 가면은 담임교사도 걸릴 수가 있잖아요, 감염병이.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고 간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정답 안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안타깝게. 그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한번 보세요. 일단은 잘못된 행동은 안고 간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이유는 감염병 위험이 있으므로 교사도 일정 거리를 유지하고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요. 참고를 보세요. 유아 감염병 예방 위기 대응 매뉴얼에 예가 있어요. 그러니까 위기 대응 매뉴얼에서 대응 1단계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건 우리가 기계적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서 이런 경우는 이렇게 해라 해서 예를 좀 보여준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개나리반 담임교사는 자신의 담당 유아인 민수가 교실에서 평소와 달리 기운이 없고 축 처져 있는 걸 발견하고 기침 발열 목부에 있는 발진을 있음을 확인하였다. 적절한 조치는? 이라고 해서 유아 관리에서 민수에게 기침 발열과 발진이 있으므로 교실에 비치한 마스크를 본인과 민수가 착용하고 적정 거리를 유지한 채 사전에 지정된 일시적 관찰실로 이동함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라는 것만 바꿔서 그 아이를 안고서 이렇게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는 안고 갔다라는 걸 틀리게 해라라는 게 의도이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유는 감염병 위험이 있으므로 적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가야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꾸는 것만 정답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위에 사실은 이런 식으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이유를 써가면 다 의심스러워요. 이런 문제 보면 다 이거는 이래서 그렇고 이건 이래서 순서가 잘못됐다. 마스크 확인이 중요하니라 빨리 유빈이를 데려가야 되는데 왜 이거부터 했냐 하면서부터 막 많은데 일단은 의도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래서 그것만 일단 정답으로 해주시고 이거는 뭐 제 생각에는
이의 제기해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요. 너무 분명해서. 그래서 요것만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답안을 쓰면서 이의 제기해야 될 거는 제가 다 이의 제기했어요, 선생님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월요일 날 이의 제기하는 날이니까 월요일 날까지 답안이 좀 나오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냥 알아서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서 조교 선생님한테 부탁해서 다 이의 제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좀 이 정도 좀 많이 썼겠다라는 걸 제가 사실은 다 알잖아요. 선생님들의 어떤 그 이제 쓰는 패턴을 아니까요. 그러니까 이미 다 이의 제기를 해서 어느 정도 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고, 제가 막 짜잘한 거 다 했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 아래를 보시고 3번을 보세요. 잘못된 행동 요령 한 가지를 찾아 바르게 고치시오라고 해서 이것도 제가 맨날 예들어 드렸던 거 쉬운 문제긴 한데 제가 맨날 서술 쓸 때 그죠? 이유 부적절한 이유 쓸 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딱 나와갖고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빠르게 대피하며를 비상계단을 이용해 혹은 계단을 이용해 빠르게 대피하며로 고친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아마 우리 선생님들이 충실하게 공부를 다 맞지 않으셨을까? 우리의 시대가 아니었을까. 여기까지는 틀릴 게 그렇게 사실은 없어서, 물론 이제 이렇게 헷갈리셔서 다른 거 쓰실 수는 있는데 여기까지는 잘 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번까지는 이제 기분 좋게 아마 계단까지 나왔네? 이러면서 이제 재밌게 쓰셨을 것 같은데 6번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뒤에가. 그죠? 6번 한번 보세요. 6번에서는 6번 보세요. 일단은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용어를 순서대로 쓰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역에서는 선생님들 보세요. 백교사를 보시죠. 그래서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돕는 땡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이 좋아요 라고 해서 여기에서는 기역에서는 의미 중심이 맞겠죠. 선생님들 의미 중심을 다 쓰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돕는 의미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이 좋아요. 위에 잠깐 볼까요? 선생님들 황교사부터 좀 볼까요? 균형적 접근법을 적용해서 우리 반 유아들을 위한 언어 활동을 해보려고 해요. 지금 균형적 접근법의 하위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균형적 접근법의 하위. 어떻게 하면 효과적일까요? 먼저 유아들이 읽기와 쓰기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갖도록 하는 게 좋아요. 그다음에 그래서 문학에 기초한 통합적 문해 활동을 통해서 전체 맥락에서 그를 이해하도록 돕는 땡 중심 교육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의미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총체적 언어 교육 접근법을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균형적 접근법이라는 건 총체적 더하기 발음 중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앞에는 총체적 중심 이런 말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미 중심 접근법 이렇게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의미 중심 교육을 하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읽기와 쓰기의 기초 기술에 대한 직접적인 명시적인 지도를 강조하는 땡 중심 교육을 병행하면 돼요 라고 해서 땡 중심 교육이니까 발음 중심 교육, 발음을 쓰시거나 부호라는 말도 씁니다. 선생님들 부호 중심 교육을 병행하면 돼요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의미의 반대인 형식 중심 교육을 병행하면 돼요 해도 될 거는 같아요. 선생님들 하지만은 보세요. 의미 중심 교육이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말이거든요. 네, 형식 중심 교육이라는 거는 사실은 잘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조금 약간 좀 그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형식이라고 쓰신 선생님들은 세모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발음 중심이나 부호 중심 쓴 선생님은 자신 있게 동그라미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래서 형식 쓰신 선생님들은 일단은 별표 할게요. 저 맨 앞에 형식을 써놨는데 앞으로 뒤로 보낼게요. 그 다음에 형식이나 형태는 세모, 그다음에 발음하고 부호는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죠. 가의 디귿의 개념을 설명하고 나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이 문제가 되게 좀 사실은 애매한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왜냐하면 일단 의문인식의 개념을 설명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의문인식이란 말소리의 기초가 되는 음조와 음설을 지각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음소와 음절을 지각하고 인식한다 이런 내용 쓰시면 맞지 않을까, 정의로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말소리의 기초가 되는 음소하고 음절은 발음과 관련된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말소리의 기초가 된다 이렇게 쓰는 게 맞고요. 음소와 음절을 지각하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놓고서
나에서 디귿에 해당하는 활동을 찾아 쓰시오. 이 문제 잘못된 거 아닌가요? 해당하지 않는 활동을 찾아 쓰시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해당하는 활동을 찾아 쓰시오 하니까 이제 우리가 좀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A번에서 동물인 이름 완성하기를 보니까 음소 인식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죠? 오리에다가 기억 니은 디귿 리귿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되고 B번에서는 동화 내용 구성하기가 되고 C번에서는 첫 소리가 같은 동물 카드 찾기가 되거든요. 가 되면은 일단 그래서 정답은 제가 두 개 다 이렇게 해드렸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10번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10번 해서 첫 소리가 같은 동물 카드 찾기가 정답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왜냐하면 두 개를 다 정답으로 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계속 생각은 했거든요. 제가 그래서 문제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는 문제는 아닐 것 같아가지고 하나를 고르는 건데 지금 보니까 그 의문 인식이라는 말 자체는 말소리의 기초가 되는 거예요. 선생님들 발음의 기초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A번의 동물인을 완성하기를 보니까 글자잖아요. 얘가 글자니까 글자 활동은 의문인식 활동이라고 보긴 힘들어요. 의문인식에서 파생은 됐겠죠. 글자 활동이니까. 하지만은 음소나 음절은 발음의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10번을 조금 더 맞게 하려고 10번을 정답으로 하려고 문제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번 쓰신 선생님들은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다음에 A번 쓰신 선생님들은 세모하세요. 세모.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의도하려고 한 거는 10번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말소리 기초가 된다는 게 의문 인식의 기본이기 때문에 말소리와 관련해야 돼요. 근데 동물인을 완성하기는 지금 보니까 기억 니은 디귿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말소리가 아니라 글자잖아요. 글자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의문 인식이라기보다는 그냥 한글을 인식하는 그런 활동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는 의문 인식이지만 이 중에서 말소리를 인식한 거는 10번이기 때문에 일단 10번으로 정답을 동그라미 하시고 A번은 우리가 많이 아마 그 이의제기 많이 했을 거예요, 선생님들. 그래서 세모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바꿀게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3번에서는 왜냐하면 10번 같은 경우는 이 아이가 고슴도치하고 이제 읽었잖아요. 10번에서는 첫 소리가 같은 동물 카드 찾기에서 고슴도치라고 해서 뭐 고래하고 또 이쪽 뭐죠? 이렇게 안 보이죠? 뭐죠? 고양이에요? 그죠? 고양이하고 그죠? 그 고래처럼 글자 카드를 든 게 아니라 그림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말소리를 더 인식하는 활동이 되는 거니까 10번이 정답이 될 것 같네요. 그 다음에 3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다의 대화에 반영되어 있는 어휘 발달 과정을 쓰고 그다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써보세요 라고 하는 건 얘는 어렵지 않죠. 일단 첫 번째는 수직적 어휘 발달인데 수직적 어휘 발달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시오에서 선생님들이 좀 실수가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져 있는 상위와 하위어를 골고루 쓰셨어야지 동그라미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뭐냐 하면 정답 보세요, 선생님들.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는 범주에 넣고 양과 오리는 가축의 범주에 넣고 그 다음에 반려동물과 가축은 모두 동물 범주에 들어간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이 이런 식으로 요 안에 있는 상위어 하위어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시면은 정답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단지 그냥 개와 고양이를 반려동물이라는 범주에 넣은 것 같이 상위어와 하위어의 범주를 알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쓰면 틀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쓴 것처럼 개, 고양이, 그죠? 개하고 고양이, 개, 고양이라고 해서 얘를 반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양, 오리인가요? 오리라고 해서 얘는 가축하고 그다음에 얘 위에 다시 동물의 범주를 썼잖아요. 요거까지 다 설명하셨으면은 동그라미 하시고 다 쓰지 않고 수직적 어휘 발달 정의는 맞았는데 앞에 얘가 몇 개 없다. 그냥 앞에만 좀 썼다. 이러면 세모 하세요. 이것도 그냥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세모 이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세모가 왜 이렇게 많아? 뭐 이렇게 하실 거 같네요. 그죠? 7번을 보세요, 선생님들. 7번에서는
7번을 보세요. 가에 나타난 피아제의 사유화된 언어 유형 한 가지를 쓰고 그다음에 비고츠키 관점에서 자기조절의 기능을 나타내는 UI만 한 가지를 찾아 쓰세요 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를 보세요. 양손에 단풍잎과 은행잎을 들고 민준에게 보여주며 나뭇잎 색이 달라. 빨간색도 있고 노란색도 있어. 맞아. 나뭇잎 색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네. 이것 봐. 이건 크고 이건 작아. 그래 큰 것도 있고 뾰족뾰족한 것도 있어. 이건 단풍잎이고 이건 은행잎이야. 라고 해서 사회화된 언어 유형에서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데 뭐 자랑하거나 조롱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교환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정보 교환 쓰시거나 뭐 수능적 정보 교환이라는 책도 있으니까 수능적 정보 교환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비고츠키의 관점에서 자기조절의 기능이 나타난 유아의 말은 수호가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잎을 바라보며 중얼거리며 은행잎이 또 어디 있지?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 라고 해서 둘 중에 하나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요. 은행잎이 또 어디 있지? 써도 되고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 써도 되고 둘 다 써도 상관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은행잎이 또 어디 있지? 바구니에 조심조심 넣어야지 이거 다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으로 가볼게요. 나의 김교사가 A에서 지도가 하고 있는 언어의 구성 요소 한 가지를 써보세요. 그 다음에 B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문장 만들기를 지도하기 위해 사용하고 있는 방법 한 가지를 써보세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문제가 좀 까다로운데요. 2번에서 다시 오세요. A에서 지도하고 있는 언어의 구성 요소를 써라 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A에서 지도하는 거는 음절에 대해서 지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음절이죠. 그런데 이제 음절을 답으로 쓰려면 주로 문제는 의문 인식 유형을 써라 라고 했을 때 음절을 쓰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언어의 구성 요소를 써라 라고 하기 때문에 음절이 조금 더 상위어를 좀 쓰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참고를 보세요. 선생님들. 언어의 구성 요소는 형태, 의미, 기능이에요. 크게 봐서는 형태, 의미, 기능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구성 요소는 형태, 의미, 기능이고 형태 안에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형태도 정답이 될 것 같고 구성 요소는 형태, 의미, 기능으로 나뉜다라는 책도 있기 때문에 형태도 정답이 되고 하지만 A에서 설명하는 거는 형태론, 의문론, 그러니까 의문론, 형태론, 구문론을 한꺼번에 설명하지 않고 음절만 설명하고 있잖아요. 라고 하기 때문에 의문론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형태, 의문론 둘 다 정답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태 동그라미, 의문론 동그라미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B에서 교사가 유아들의 문장 만들기 지도를 위해 사용하는 방법 한 가지를 써보세요 라고 해서 이것도 왜 문제 이렇게 만드셨지? 막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왜 이렇게 하셨지? 막 이렇게 뭐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일단은 다 들어가져 있어요. 촉진도 들어가져 있고 촉진 같은 경우는 자꾸 물어봐서 문장을 길게 만들게 만드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그러니까 책에서는 뭐 육하원칙에 따라서 하는데 육하원칙 아니더라도 유아들은 문장을 짧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짧게 얘기할 때 뭔가 질문을 해서 좀 더 정보를 추가해서 종국에는 더 긴 문장을 만들 수 있게 만드는 거 그게 촉진이에요. 선생님들.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보세요. 가을에는 또 무엇이 많이 있을까? 그래서 많이 있을까라고 해서 나뭇잎이 많아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교사가 나뭇잎이 어떻게 됐니? 떨어져요. 어떻게 떨어지니? 뱅글뱅글 떨어져요. 해서 민준이가 얘네들을 교사의 질문을 모아서 뱅글뱅글 떨어지는 나뭇잎이 많아요. 그래서 종국에는 문장을 만들기 위해서 더 위에서 교사가 질문한 내용의 정보를 모아서 문장을 길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촉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촉진을 하려고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금 더 문장을 길게 만들어주는 게 대략 전체적인 맥락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촉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헷갈리는 건 뭐냐면 김 교수가 이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시처럼 읽으며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 이것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무엇이 많이 있을까? 나뭇잎이 많아요. 시처럼 읽으면 가을에는 나뭇잎이 많아요 해서 아이가 말한 거 한 번 더 들려주면서 올바른 그 문형으로 말을 해줬거든요. 이거는 또 확장 모방이 되잖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아마 출제자는 촉진을
의도해서 쓰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이제 모의고사 때 이런 실수 한 적 있잖아요, 선생님들. 그죠? 저도 막 이렇게 의무부연을 의도했는데 위에 보니까 확장모방 하나 있고 막 이렇게 돼서 헷갈리신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가 엄청 아마 이의 제기해서 확장모방도 답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장모방, 그다음 촉진이 정답일 것 같고, 또 확장모방, 촉진이 정답이면 정교화기법도 정답이 돼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확장모방이랑 촉진의 상위어는 정교화기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보세요. 출제자가 의도한 거는 촉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출제자가 아니야, 문맥으로 봐, 아이가 끝에 얘기한 거는 문장을 길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건 촉진만 돼,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촉진만 동그라미 하시고, 일단 우리 칼체해요. 촉진만 동그라미 하시고, 확장 모방하고 정교화 기법은 세모하세요. 그냥 일단 세모로 하셔서 마음 아프지만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촉진, 그다음 확장 모방 정교화 기법은 그거는 이제 그 안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반드시 맞습니다라고는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세모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출제자라면, 제가 출제자고 출제자는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잘못 냈네? 이렇게 생각은 들 거예요. 하지만은 나뭇잎이 많아요라고 해서 유아가 얘기한 거는 없잖아요. 유아가 얘기한 건 없으니까 맨 끝에 민준이 걸 봐야지라고 얘기하면서 촉진만 정답으로 하게 할 거다, 이렇게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아마 촉진이 아마 정답이 되고 다른 게 안 될 가능성이 좀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3번을 보세요. 나 활동을 위해서 김 교사가 A의 동시를 선정한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다해서 한 가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그냥 어렵지 않죠? 여기서 유아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는 아니기 때문에 동시의 내용상 요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아에게 교훈을 주는 동시. 그러니까 문제의 난이도 편차가 왜 이렇게 심한지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어떤 거는 너무 어렵고 어떤 건 막 초등학생도 풀 수 있는 막 그런 문제로 내셔가지고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중립을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다음에 다음 번을 보실까요? 8번을 보세요. 가의 A에서 교사가와 유아가 함께 탐색하고 있는 그림책의 구조는 무엇인지 쓰고 그 예를 한 가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요거는 사실은 제가 수업 시간에 안 다뤄드렸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도 되게 어려우셨겠다 이러면서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책을 찾아봤더니 그 참고를 좀 보세요, 선생님들. 참고해서 본 텍스트와 주변 텍스트가 있다라고 해서 본 텍스트는 속표지 다음 장에 시작하는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주변 텍스트는 글 이외의 공간에 있는 다양한 어떤 책의 어떤 특징들, 요소들, 얘네들을 주변 텍스트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글 텍스트 이외의 공간에 있는 글과 그림, 텍스트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변 텍스트 안에는 표지, 면지, 속표지, 판형, 타이포그래피, 재질, 재본선 이렇게 나오거든요. 표지, 제목, 앞표지, 뒷표지, 책 등 겉싸게 띄지. 면지, 그다음에 속표지, 판형은 그림책의 크기와 모양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타이포그래피, 그다음에 재질은 종이의 어떤 재질들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종이의 어떤 질감이라든가 광택, 두께 같은 걸 이야기하고요. 그다음에 재본선 같은 것도 다 주변 텍스트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A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탐색하려고 하는 그림책의 구조는 전반적으로는 주변 텍스트 중에서 표지에 몰려 있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저도 조금 고민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사와 함께 탐색하고 있는 그림책의 구조는 주변 텍스트고, 그다음에 2번에는 앞표지라고 써야 되는가, 그게 첫 번째 예가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지만은 A에서 예를 들어서 표지도 탐색을 하고, 면지도 탐색을 하고 뭐 재질 같은 걸 탐색을 다 했다. 다양한 어떤 그 주변 텍스트의 어떤 종류를 좀 보여주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 탐색을 했다 그러면 100% 주변 텍스트 표지일 거예요. 근데 A에서 탐색하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봐도 표지밖에 없거든요, 선생님들. 그래서 이거 그냥 표지를 탐색한다라는 거를 문제로 내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정답은 표지라면 앞표지 혹은 제목이 될 것 같아요, 선생님들. 그래서 표지, 앞표지, 제목 이렇게 됩니다. 표지, 앞표지, 제목. 그렇게 돼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국가 시험에서 정답으로 쓸 때 그 사상가라든가 이런 어떤 그 이론가들의 명칭 이외에는
외래어가 나온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래어를 정답으로 하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여기가 뭐 텍스트가 그렇게 외래어적인 게 아닌 사실은 거의 우리나라 말처럼 된 아주 자주 쓰는 말이긴 하더라도 주변 텍스트라는 그 외래어를 정답으로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면밀히 보니까 그냥 표지를 정답으로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라고 해서 표지나 앞표지 제목 이렇게 했습니다, 선생님들. 그래서 표지, 앞표지 혹은 제목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한 가지 찾아 쓰시오라고 했으니까요. 그다음에 2번을 보실까요? 두 번째에서는 다음은 2019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의사소통 영역의 내용 중 하나입니다. A에 해당하는 것을 쓰고 가의 B에서 U와 A를 촉진하는 교사의 발문 한 가지를 찾아 쓰시오라고 해서 이것도 너무 쉽죠.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 상상하기를 쓰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B에서 U와의 상상하기를 촉진하는 교사의 발문은 그래 너희들이 꽃잎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니? 이거 쓰시면 되겠죠. 너희들이 꽃잎이라면 어떻게 하고 싶니?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3번을 보실까요? 세 번째,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에 근거하여서 가의 기억에 해당하는 전략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모엔의 8가지 몰입 전략은 보세요. 작가적 전략, 협동적 학습 전략, 게임 전략, 이해를 위한 전략, 이야기 내용 혹은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 듣기 전략, 연출 전략, 시각 예술 전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이거를 문풀에서는 달아드렸는데 이렇게 막 중요해서 반드시 외우세요 막 강조는 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서 선생님들 많이 틀리셨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첫 번째 기억의 명칭을 쓰는 거는 많이 틀리셨을 것 같아요. 듣기 전략인데 일단 정답은요, 듣기 전략은 제가 강조를 안 해드려서 틀리셨을 것 같고, 2번 같은 경우는 맞으셨을 것 같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야기 구조 내용을 인식하기 위한 전략이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내용 쓰시면 돼요. 분석적 접근법과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렵지 않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첫 번째는 듣기 전략 쓰시면 돼요. 책을 보며 테이프 등을 함께 듣거나 책을 읽으면서 그 의미를 생각하는 가운데 자신이 낸 소리를 들어보는 전략이다, 이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이야기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것은 나번을 보세요. 음악을 감상하면서 책 읽기를 했군요. 이게 이제 듣기 전략이 되는 것이고요. 봄을 배경으로 하는 다른 그림책의 등장인물과 사건을 비교해보는 활동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고 했으니까 얘가 사건을 비교한다라고 했으니까 이야기 구조 인식을 위한 전략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내용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쉬운 문제였어요. 근데 1번이 조금 까다롭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선생님들. 저는 이렇게 외울 게 이렇게 너무 많으면은 사실은 조금 약간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은 7대 영역 같은 거 있잖아요. 학교 안전교육 7대 영역 같은 경우도 세부 내용은 제가 사실 처음엔 안 외우게 했거든요. 그냥 이런 문제 내면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앞에 큰 제목만 외웁시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 해에.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받았는데 이런 문제 틀려줘야 된다 막 이렇게 강조했는데 그 다음에 또 나온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서부터 제가 이제 수능적으로 돼서 외웁시다 그러면서 외우세요 그러면서 엄청 제가 독려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하지만은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 몇 개 틀려도 선생님들 합격에 그렇게 영향이 크거나 이렇지는 않거든요. 물론 이제 1, 2점으로 안 되는 선생님들은 아주 안타까우시겠지만 그거 아니고 다른 거 공부하면서 점수 받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우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앞으로 이제 모에는 8가지 몰입 전략 나왔으니까 공부할 게 훨씬 더 늘어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하게끔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외우게끔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되셨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점점점 기본서가 두꺼워지는 것 같아요. 기출문제 막 여기 나왔다 저기 나왔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근데 사실은 그 해만 나오고 안 나오는 게 사실은 더 많아요. 그죠? 기출문제 보면은 그 해에 되게 논란이 되거나 어렵게 생각했다라는 거는 그 해만 나오고 그 다음 수업 절대 안 나오는 게 많거든요. 하지만 10년 동안 그건 우리 계속 배우죠. 한 번 기출이 나오면 안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넣어가면서 기본서만 괜히 두꺼워져서 공부할 내용만 좀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공부할 내용이 많아서 선생님들 실력이 또 높아지면 또 그만큼 또 문제가 더 어려워지고, 또 해놓으면 또 뭐 이렇게 해서 도대체 이게 10년 후에는 어떤 문제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그러네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워워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끝도 없이 막 그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돼요, 선생님들.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되셨어요? 그 다음에 교육과정 B는 잠깐 쉬었다 할까요, 선생님들? 그래도 안 쉬었고 그냥 해도 될 것 같아요. 제 체력이 아직은 있는데 그래도 선생님도 조금 힘드시니까 잠깐 쉬었다가 10분만 쉴게요. 쉬었다가 교육과정 B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설문지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